자, 먼저 첫 번째 인간계측 및 체계 제어에서 두 번째 있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간계측 자료의 응용 원칙 부분, 필기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체 계측 자료의 응용 원칙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극단치, 그 다음에 조절식, 평균치로 볼 수 있겠고 그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이 바로 조절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극단치 설계는 무엇이냐면 최대 치수 또는 최소 치수를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으로서 대략적으로 5%나 상위 95% 정도를 기준으로 맞춰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대치로 봤을 때는 울타리 높이나 출입문 높이 같은 것들이 있겠고 최소 치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선반의 높이 같은 것들이 있다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이상적으로 봤을 때 조절식이 있다고 했는데 체격이 다른 여러 사람에게 맞도록 설계할 수 있겠고 통상 5에서 95% 타일까지 90% 범위를 수용 대상으로 설계하는 것이 관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퍼센트 타일, 즉 95% 타일이란 무엇이냐면 1에서 100 중에서 봤을 때 95번째로 큰 것이 바로 95% 타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기준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침대나 의자 같은 높이 조절,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석 같은 경우도 조절식으로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평균치 기준 설계가 되겠습니다. 자, 조절식으로 하기 곤란할 경우 평균치를 기준으로 설계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은행의 창구 높이나 슈퍼마켓의 계산대 같은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평균치 기준 설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면 다음 중 은행 창구나 슈퍼마켓의 계산대에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면 평균치 설계 1번이 정답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신체 반응의 측정에서 산소 소비량 측정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그렇게 많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계산하는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량물 들기 작업을 수행하는데 5분간의 산소 소비량을 측정한 결과 90리터의 배기량 중에 산소가 16%,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4%로 분석되었을 때 분당 산소 소비량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입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공기 중의 질소는 79%, 그 다음에 산소는 21%가 존재합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 두 가지는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해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면 먼저 첫 번째 분당 배기량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자, 분당 배기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총 배기량 나누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고 총 배기량은 90리터, 그 다음에 5분이었기 때문에 90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18리터 per 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해야 되는 것이 분당 흡기량이 되겠는데 자, 이때는 위에서 구했던 분당 배기량을 활용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 중에서 배기량 중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값을 활용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100-21, 이 21은 공기 중의 산소 함량,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것은 배기량 중에 산소 함량과 이산화탄소 함량을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서 구했던 분당 배기량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소에는 16,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에는 4를 대입해주면 되겠고 V2는 18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8.23 리터 per 분이 나오게 되겠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분당 산소 소비량을 구해보도록 하면 V1 곱하기 21%, 그 다음에 거기서 V2 곱하기 16%라는 걸 빼주면 되겠는데 이때 퍼센트를 대입해서 계산할 때는 백분율을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21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0.1, 16%는 0.16으로 바꿔서 대입을 내주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0.948, 0.95 정도 값이 나오게 되겠고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1번 0.948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문제에서 뭘 물어봤다? 분당 에너지 소비량을 물어봤다면 4.75, 그 다음에 킬로칼로리 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분당 산소 소비량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가볍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통제 표시비 부분도 한번 가볍게 체크해 보도록 하면 통제 표시비 CDB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아래쪽에 직선 통제비가 있습니다. 직선 통제비는 조절기 나누기 표시기로 볼 수 있으며 X값은 통제기기에 대한 변이량, 길이 단위를 대입해주고 아래쪽 Y 값에는 표시장치 지침의 변이량, 그 다음에 길이 단위를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겠고 아래쪽에 통제 표시비 설계 시 고려사항이 있는데 5가지가 있다 정도만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제 표시비 설계 시 고려사항으로서는 계기의 크기, 그 다음에 조작시간, 목축거리, 방향성, 공차가 있다.
정도만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종 반응비 CRB가 되겠는데 이것은 회전 통제비로 볼 수 있겠고 아래쪽에 공식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이때 360분의 A 곱하기 2파이 L을 하게 되는데 이때 A 값은 조종장치의 움직임 각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L 값은 조종장치의 반경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길이 단위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이것도 이런 공식이 있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양립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립성에 대한 부분도 필기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립성의 종류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양립성이란 무엇이냐 하면 자극과 반응의 관계가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는 성질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양립성에 대한 예를 보도록 하면 첫 번째 개념적 양립성은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정수기를 떠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은 찬물, 빨간색은 뜨거운 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적인 것을 활용해서 볼 수 있는 것, 즉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한 인간이 가지는 개념적 현상의 양립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름 그리고 뜨거운 날은 빨간색, 그 다음 겨울이나 추운 것은 파란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관 지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간적 양립성은 말 그대로 공간에 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가스레인지를 활용할 때 그 가스레인지에 대한 위치 표시가 다 적혀 있습니다. 즉 오른쪽 화구는 오른쪽 버튼, 왼쪽 화구는 왼쪽 버튼을 사용한다 정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공간적 표시장치나 공간적 양립성은 표시장치나 조종장치의 물리적 형태나 공간적인 배치의 양립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운동의 양립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운전을 했을 때 우회전했을 때 핸들 당연히 우측으로 틀고 그 다음에 좌회전했을 때는 당연히 좌측으로 틀겠죠. 이런 것처럼 표시장치나 조종장치 같은 것들의 운동 방향에 대한 양립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예시로 들었던 세 가지 개념적, 공간적, 운동에 대한 양립성은 더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외워주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양식의 양립성은 무엇이냐면 시각적으로 제시된 정보는 손으로 반응, 그 다음 소리로 제시된 정보는 말로 반응한다 정도만 체크를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수공구에 대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겠지만 손으로 하기 힘들 경우에 우리는 이 수공구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공구로 인한 부상은 어떤 걸로 볼 수 있냐면 누적 외상성 질환으로서 CTD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망치 같은 것들이 수공구가 된다라는 걸 생각해주면 되겠고, 자, 일반적으로 수공구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맨손으로 하기 힘든 거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적은 힘으로도 사용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진동과 소음이 작아야 되며 손잡이 같은 것들이 다루기 쉬워야 되겠습니다. 또한 수공구 사용 시 위험한 작업사항인 경우에는 무거운 공구를 계속 사용하거나 공구의 진동 또는 소음에 인해서 우리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정도를 파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수공구를 사용했을 때 어떤 질환이 있는지 한번 가볍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근골격계 질환의 종류 중에서 수근관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것은 손목 터널 증후군은 우리가 사무직인 분들도 많이 발생하는 건데 키보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즉 빠른 손동작을 반복하거나 엄지, 검지 같은 것들을 자주 움직일 때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의 저림이나 그 다음에 물건을 쥐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초염이 되겠습니다. 건초염도 마찬가지로 반복 작업이 되거나 오랫동안 손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손이나 팔이 붓고 누르면 아픈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드케르베형 건초염에 대해서는 무엇이냐면 물건을 자주 짚는 작업이나 손목을 자주 비틀 때 우리가 이러한 염이 발생할 수 있겠고, 엄지손가락 같은 부분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방아쇠 손가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공구에 방아쇠를 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을 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을 때, 그럴 때 많이 방아쇠 손가락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렇게 손가락이 굽어져서 움직이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을 더 해주고 몸을 많이 풀면서 진행해줘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백지병은 진동이 심한 공구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손의 일부가 하얗게 창백해지거나 손에 마비가 발생하는 현상이 된다. 이런 거 정도는 그냥 가볍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신체 활동의
생리적인 측정 방법은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정도 체크해 주는데, 첫 번째 동적 근력 부분에서 에너지 대사량 RMR, 그 다음에 호흡량, 그 다음에 심박수, 근전도 같은 것들이 있다 정도는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래 내려가도록 하면, 먼저 신체 부위의 운동 부분을 한번 가볍게 체크해 보도록 하면, 팔꿈치는 굴곡과 신전에 대한 용어가 나와 있고, 관절의 각도가 감소하는 것이 굴곡, 각도가 증가하는 것이 신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용어를 뜻하는지 정도만 가볍게 정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가볍게 읽어주면 되겠고, 아래쪽에 RMR에 대한 것만 가볍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MR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면, 작업 대사량 나누기 기초 대사량으로 볼 수 있으며, 작업 대사량은 작업 시 소비 에너지와 안정 시 소비 에너지를 빼서 구할 수 있다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있는 RMR에 대한 작업의 강도가 있는데, 1에서 2 정도일 때는 경작업, 가벼운 작업으로서 감시나 사무 작업 같은 것들이 있겠고, 2에서 4는 중작업, 손 힘으로만 사용하는 상체 작업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에서 7 정도는 그 다음에 중작업, 강작업으로서 힘이나 동작, 속도가 큰 작업이 되겠고, 마지막이 RMR이 7 이상일 경우에는 조중 작업으로서 과격한 작업에 해당하는 전신 작업에 해당이 된다 정도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휴식시간 산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대입이 되는지 반드시 파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면서 어떤 식으로 대입이 되는지 한번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보도록 하면,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남성 작업자 A의 대사량을 측정한 결과 산소 소비량이 몇이었다? 1.3L/min. 그 다음에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8시간 내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휴식시간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공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보도록 할 텐데, 총 작업시간을 원래 60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사용하는 공식이 바로 위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몇 시간을 기준으로 봤다? 8시간을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60 곱하기 8을 한 480을 대입해서 공식을 바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식을 사용했을 때는 고지고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칼로리는 킬로칼로리가 되겠죠. 킬로칼로리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당 부분 다 킬로칼로리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활용해서 그대로 계산해 보도록 하면, 첫 번째 1.3분 작업의 에너지 소비량을 구하면 1.3 곱하기 5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6.5 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총 작업 시간은 8시간 곱하기 60분 하기 때문에 480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60이 아니라 일단 480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값은 어디서 구했냐면 2번에서 구한 값을 대입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 값에는 6.5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144분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 정답은 3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에 따라서 대입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휴식시간 산출하는 공식을 풀어보고 문제를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에 있는 작업 공간 및 작업 자세에서 부품 배치의 원칙은 꼭 외워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품 배치의 원칙도 마찬가지로 필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로는 모두 외워주도록 하겠고, 배치의 기사는 중사다 이렇게 한다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품 배치에서는 첫 번째 중요성의 원칙, 그 다음에 4는 사용 빈도의 원칙, 그 다음에 기능별 배치의 원칙, 사용 순서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면 되겠고, 종류가 무엇이 있다 정도만 파악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암기를 하고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구나 눈으로만 파악하고 넘어가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쭉 넘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입식 작업대의 높이,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좀 체크하는데, 정밀 작업일 경우에는 5에서 10cm 높게, 일반 작업일 경우에는 5에서 10cm 낮게, 그 다음에 힘든 작업일 경우에는 10에서 20cm 낮게 설계를 한다 정도 체크를 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평 작업대 부분에서는 정상 작업력과 최대 작업력이 있는데, 정상 작업력은 무엇이냐면 상완을 자연스럽게 수직으로 떨어뜨린 채 전환만을 편하게 뻗어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최대 작업력은 전환과 상완을 곧게 펴서 파악할 수 있는 구역이 된다 정도를 파악해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동작경제의 원칙에서는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 그 다음에 작업장 배열에 관한 원칙, 그 다음에 공구 및 설계에 관한 원칙이 있다. 이 세 가지 정도만
체크를 하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작업 측정 부분, 이거는 출제 기준이 변경되면서 추가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새로운 유형으로 나올 수 있지만 아직 정확히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독을 내주는 부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독으로 한 부분은 문제에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해 둬야 된다라는 걸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독을 하고 나머지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 정독이기 때문에 어디로 넘어가 주시면 되냐면 작업 환경과 인간 공학에 대한 부분에서 어디를 체크해 주면 되냐면 조도와 광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조도와 광도에서 사용되는 단위가 다음과 같은 단위를 사용하게 되겠고, 이런 단위들을 사용하며 먼저 조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 조도란 무엇이냐면 물체 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밀도로 볼 수 있으며 조도에 대한 공식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도는 거리의 제곱분의 광도로 볼 수 있으며 조도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럭스 단위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럭스 단위는 반드시 외워주도록 할게요. 추가적으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면 대비에 관한 공식도 한번 체크해주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반사율을 한번 보도록 하면 반사율은 조명분의 광속 발산도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옥내 최적 반사율에 대해서는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천장이 80에서 90%로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바닥이 20에서 40%로 반사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도 외워주면 되겠고 순서도 같이 정리를 해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휘광의 처리에서 광원으로부터의 직사 휘광 처리, 이 네 가지는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광원의 휘도를 줄이고 수를 늘린다. 두 번째, 광원을 시선에서 멀리 위치시키고, 세 번째, 휘광원 주위를 밝게 하여 광도비를 줄이며, 그 다음에 가리개, 그 다음에 차양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 정도 체크를 하고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의 조명 방법에 대해서는 가볍게 읽어주면 되겠고, 아래쪽에 작업장의 조도 기준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해당 부분은 실기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체크해볼 게 VDT 작업 시 조명 기준, 검정일 경우에 300에서 50 럭스, 그 다음에 흰색일 경우에는 500에서 700 럭스가 됩니다. 단위까지 반드시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법상 조명 기준을 외우는 방법으로서는 기타를 먼저 기준으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75 럭스 이상인데 이때 보통 작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곱하기 2를 하면 되고, 그 다음 보통에서 정밀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2, 그 다음에 초정밀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밀 작업에서 곱하기 2를 한 값에다가 뭘 더해준다? 정밀 작업을 나눠준 값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곱하기 2를 한 값은 600, 그 다음에 나누기 1을 한 값은 150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한 값이 75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외운다면 충분히 외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도 외울 수 있겠죠. 기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10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외워줘도 되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외워서 시험에 적용할 수 있게끔 오래 기억에 남게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또 읽어주시면 되고, 쭉 넘어가서 어디를 보냐면 소음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실기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외워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소음원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업을 했을 때 소음원을 제거하기는 항상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른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소음원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고, 소음원을 격리, 그 다음에 차음 장치 및 흡음제를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배치를 좀 다르게 해서 소음을 좀 통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호구 사용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소극적인 안전화 대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호구 사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 착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자, 나머지 부분에 있는 부분은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열 중독증에서 크기에 대해서만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열 중독증, 가장 큰 것은 열사병, 가장 작은 것은 열발진이 되며 사이로 열 경련과 열 소모가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소 부치에 넘어가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시료 온도와 옥스포드 지수는 외워주도록 할게요. 시료 온도란 무엇이냐면 상대 습도가 100%일 때 건구 온도에서 느끼는 동일한 온감이라고 볼 수 있겠으며, 옥스포드 지수는 습건 지수라고 해서 습구 온도와 건구 온도의 가중 평균치로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옥스포드 지수는 0.85 곱하기 습구 온도 더하기 0.15 곱하기 건구 온도를 해서 더해주면 값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면 W 값에는 습구 온도이기 때문에 35를 대입,
D값에는 건고 온도이기 때문에 30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34.25라는 값이 나오게 돼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입하는 방법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만 나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일을 많이 처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떤 방법이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계속 읽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량물 취급 방법에 대해서도 정독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파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권장 무게 한계의 RWL에서는 뭐만 체크해주면 되냐면 작업물의 무게 23kg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고, 어떤 개수들이 있는지 정도는 한번 외워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것 중 중요한 거 체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 계측 자료의 응용 원칙은 총 3가지로 볼 수 있겠고, 첫 번째, 극단치 설계는 최대치와 최소치로서 일반적으로 최대는 울타리, 최소는 선반이 된다 체크해주면 되겠고, 조절 범위는 5에서 95%의 범위로 구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평균치 설계가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립성에는 총 4가지가 있다 볼 수가 있겠고, 첫 번째 개념적, 두 번째 공간적, 세 번째 운동 양립성, 네 번째 양심 양립성이 있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휴식시간 산출 공식 정말 중요하죠. 자, 그래서 해당 공식은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품 배치의 원칙은 총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봤죠. 배치를 해주는 기사는 중사다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자, 그래서 부품 배치의 원칙에는 기능별 배치의 원칙이 있겠고, 그 다음에 기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사는 보다 사용 순서의 원칙이 되고, 중은 중요성의 원칙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용 빈도의 원칙이 있다. 그래서 총 4가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